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내는 끝을 보는 기자들의 눈 김양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경제신문의 권찬욱 기자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참여해서 소비자경제신문에서 취재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소상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 기자. 네, 자, 이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와 네. 관련해서 이제 첫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국민에게 알려졌고 현재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크게 다뤄지고 있고 검찰에서도 이제 수사 인원을 이제 증원해서 이 사건을 이제 철저히 이제 수사를 한다고 이제 발표가 된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독 보도를 하게 된 동기 또 그 단독 보도를 통해서 그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언론상에는 이제 알려지긴 알려졌지만은 그 어떤 내부적인 것들은 확실하게 이제 상세하게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을 보는 기자들의 눈에서 오늘 지금 게스트로 공 기자를 이제 이렇게 그 초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정확히는 일단 펀드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펀드란 정확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네. 우리가 흔히 금융상품에서 사용하는 펀드라는 것은 다수의 투자자가 여러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네. 그 기금이 유가증권, 네. 부동산, 네. 파생상품 그리고 네. 실물 등 돈이 될 만한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펀드라는 이제 그 어떤 정확한 이제 실체군요. 네, 예.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옵티머스 피해가 라임 사태와 이제 그 비견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로 저 비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21일 날 네네네. 그 여러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간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네. 중간 발표에서 나온 그 피해 규모만 해도 일단 최소 5,600원 정도가 넘는데 지금 네. 현재 9월 31일에서 10월 1일 기준 정도로는 한 1조 2천억 원대의 피해액이 났습니다. 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금융 사기 사건에 이제 뭐 1조 2천억 원 정도의 이런 그 사기 사건이 이렇게 뭐 터진 적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펀드 관련 사건은 라임 예. 빼고는 지금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는 네. 지금 이게 좀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옵티머스는 좀 라임하고도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실제로 옵티머스 같은 사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첫 케이스입니다. 그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려면은 예. 영국이나 미국 같이 금융이 고도화된 나라에서만 이게 가능하군요. 네. 예. 그렇다면은 옵티머스 이제 자산운용 펀드가 이제 그 편입 자산 그 현황이 참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편입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마지막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거는 금융감독원께 가장 믿을 만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 46개 펀드에서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 46개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 놓고 네.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 주권이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네. 그 대부 업체인 대부 DKMC 그리고 그 무자본 M&A를 통한 그 각종 기업 인수 예. 그리고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서 사모펀드를
자금을 돌려막기 예. 등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입된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원금이 네. 90% 이상 손실이 나가지고 그 환매 중단된 규모가 5천억 원 정도가 그때 그러니까 칠 결국은 이게 깡통이 됐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면은 참 이 그 피해자들이 그 어떤 구제를 받을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실제로 현재 구제는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 원금 자체가 90% 이상 손실이 났고 네. 그 한국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 등에서 70% 정도의 원금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 받게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예상이 되고 봐야 있습니다. 되겠죠. 다만 검찰 쪽에서는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임직원들이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통해서 투자한 자금 중에 그게 불법으로 투자가 됐거나 불법으로 유용된 자금들을 추적을 해서 네. 그게 불법으로 사용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를 추징해서 피해자들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말 그 내용들을 좀 철저히 파헤쳐서 정말 이거 불법으로 정말 이렇게 그 운영됐던 그러한 자산들이 좀 드러나서 이 피해자들에게 뭐 원금은 다 정말 돌려주지는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참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소비자 경제 신문에서 이게 사실 그 옵티머스 관련해 갖고 이제 첫 단독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전 대한민국의 언론사 중에서 첫 단독 보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을 줄로 좀 알아요. 그리고 그 또 소비자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 구조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그 과정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공공기관 매출 주권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공공기관 매출 주권은 일단 여기 나오는 표를 보시면은 좀 복잡한데 네.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기관이 건축 회사한테 일단 옵티머스의 경우만 예를 들면 좀 쉬울 겁니다.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LH 그러니까 주택공사나 네. 아니면은 도로공사 측에서 건설을 그 다른 건설사한테 맡기면은 네. 그 건설사가 받는 예. 수주금을 채권 형태로 받는 거를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그 원금에 대해서 지급을 보장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됐던 거죠. 예. 옵티머스 같은 거는 이 공공기관 매출 주권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예. 사실상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 원금은 보장되되 네. 이자율이 낮다. 예.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지금 원금을 보장을 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제 여기에 확연하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투자자들은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믿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사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실투자자들은 상당하게 이제 공공기관을 믿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옵티머스에서 이제 뭐 어떤 모든 그러한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또 정부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진짜 정말 이것이 원금은 이자율은 낮지만은 원금은 보장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조사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데 왜 어떻게 일단 피해가 많이 났던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네. 피해자들이 많이 성토하고 있는 거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입니다. 판매사들은 여러 군데 있었지만은 특히 NH투자증권이 거의 대부분을 팔았는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사들이 보통 그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그 자산을 운영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 펀드 업무 자체가 분리가 좀 가능하다 보니까 옵티머스는 이걸 악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펀드의 업무들을 각기 다른 회사에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판매사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등의 여러 곳에 분산을 했지만 일단은 판매사가 제일 욕먹는 게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라고 하죠. NH투자증권이 판매사고 그리고 또 판매사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판매사 펀드의 판매사라는 거예요. 그 뭐 거기에 이제 그 예? 인지도를 보고 이제 네, NH투자증권에서는 안전하다고 투자자한테 또 광고를 했죠. 예. 광고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근데 NH 투자증권도 그러면 규칙 사유가 있네요. 제대로 확인 못한 그런 예. 책임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참작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그 관련된 업무 구조부터 일단 또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 업무 구조 관련된 경우는 일단 그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투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산운용사에 바로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대신 수탁사라고 해서 그 돈을 보관하는 은행한테 맡깁니다. 이 경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이 그 역할을 맡았고요. 예. 그리고 수탁사가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수탁사인데 나 이런 쪽에서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 수탁사가 돈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돈을 내주면 또 어디 투자가 됐겠죠. 근데 그게 자체에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관리회사라고 해요. 그 문서를 만들고 펀드 종목을 등록하고 하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런 일들은 신탁사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네. 이번에 옵티머스 같은 거는 이거를 예탁결제원에 의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 NH투자증권도 약간 자기들의 확인을 안 한 잘못은 있지만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네.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한테 좀 속아 넘어간 면이 없지는 않아 있거든요. 아.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전에 편입자산에서 위험자산이나 사모펀드 돌려막기, 무자본 M&A 등 사용을 했다고 했죠. 공공기관 매출 주권이 아닌. 예. 근데 옵티머스가 이거에 대해서 뻥을 치려면 또 신빙성 있게 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서를 조작해야죠. 일반 사무관리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에다가 그거를 종목을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바꿔서 등록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위험자산에 투자했는데 공공기관 매출채권 그러니까 도로공사거나 아니면 주택공사에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위조를 했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그 내용을 분류하다면 어떤 데다가 그러면은 그 투자한 겁니까? 실제로 저희가 4월달에 관련된 보도 자료를 첫 보도로 냈는데요. 옵티머스 관련된 첫 보도였습니다. 이게 헤덕 파워웨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박 부품 관련돼서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자본 M&A로 이게 인수가 됐어요. 네네네네. 저 지금 여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헤드파워. 네. 그렇죠.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그 사모사채를 투자를 하면은 예. 그 일단 옵티머스 자산운용 자체에서 먼저 투자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예. 옵티머스 측에서 그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그 SPC라고 해가지고 네, 그 네, 네. 약자로 얘기했는데 일단 특수 목적 법인이 훨씬 더 와닿을 테니까 예. 특수 목적 법인인 셉틸리언이나 예. 트러스트 오를 만듭니다. 예. 페이퍼 컴퍼니죠.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투자해서 헤덕 파워웨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한 겁니다. 헤덕 파워웨이를 인수하는 데는 트러스트 오리라는 법인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 목적 법인을 관리하는 거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 2대 주주가 직접 맡아서 이 특수 목적 법인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해서 이 헤덕 파워웨이를 인수를 했는데 근데 이 헤덕 파워웨이에서 여기서 무자본 M&A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헤덕 파워웨이를 인수하면 사실상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갖게 되죠. 예. 그 경영권을 가진 상태로 그 투자했던 원금을 다시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무자본 M&A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 건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부대 비용들이 어디에 썼는지도 철저하게 좀 조사가 돼야 되겠네. 부대 비용들이 사실상 원금을 쓴 거기 때문에 원금에서 까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까이다 보면은 원금이 또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다른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체라던가 예. 아니면 또 공사 그 자체 부동산이라던가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그 집값이라던가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또 집값이 낮아지면 또 거기서 손실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원금이 계속해서 없어지다가 손실이 총 90% 이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실제 이제 투자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 기발행 이제 3호사채 네, 이제 상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돌려막기가 이제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 이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호사채 이제 발행사,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펀드, 그리고 관련 법인 옵티머스 이제 임원 등 관리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개발,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뭐 대여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고리가 다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깡통 회사가 된 거네요. 네, 깡통 회사가 됐고 이게 결국에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네. 환매 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매 중단이라는 거는 네.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6월달에 결국 그게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고 결국 수많은 피해자들이 남긴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옵티머스 관련된 임직원들은 하나하나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지금 10월 24일에 옵티머스 관련된 첫 공판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예. 어떻게 될지 한번은 지켜볼 일입니다. 김재현 대표도 지금 구속이 됐고 그리고 예. 윤석호 변호사하고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좀 알려진 부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진아 예, 행정관도 지금 예. 관련해서 연루돼 가지고 지금 그 관련된 기소를 청와대에서 이제 그 사표 냈지 않습니까? 네, 사표는 냈었는데 그 검찰 쪽에서 그 이진아 씨 관련돼 가지고도 조사에 협조를 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관련된 거 전면 협조하라. 예. 고 이렇게 기사하고 강민선 대변인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진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경제에서 이진아 행정관을 이제 경제신문에서 다룬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보도가 나가자 바로 이제 사표를 좀 쓴 걸로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네,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미 이제 그 소비자경제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또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내용들 자체로 이제 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니까 그 이상중 기자 이름으로 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저희 그리고 공 기자 국장님이시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직접 현장 취재로 발로 뛰었습니다. 보통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정리하고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아주신 거는 저희 이상준 국장님께서 그거를 해주셨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취재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달한 다음에 그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여러 가지 기사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제가 이제 투자 제안서상 이제 그 투자 구조 요 내용은 이제 보니까 매출 채권 원보유사 네, 그리고 이제 간접 인수 그리고 이제 또 발주 기간 네,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거기 과정에서 이제 직접 인수랑 이제 매출 채권 양수도 네,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 양수도를 통해서 이제 또 연결고리가 된 건 매출 채권 온 보이사의 이제 관계 회사 또는 이제 자회사 네. 그리고 가지고 이제 3호사채 발행 인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하게 이제 이 도표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실제로 이 두 개의 그 표를 쓴 이유는 투자 제안서상 투자 구조하고 실제로 투자 구조가 달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투자 제안서상에는 투자 구조 자체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예. 강조를 했고 이런 식으로 그 판매사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실제 투자를 보시면은 네. 돈을 판매사하고 수탁사한테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모사채 발행사에 편입을 시켜서 예. 자금 이체를 관련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무자본 M&A를 위한 특수 그- 법인에 그렇죠. 넣고 예. 그리고 아니면은 사모사채 발행사를 통해서 직접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다시 무자본 M&A로 된 거는 돌아오면서 원금 손실이 되고 또 부동산 개발이나 비상상 주식이나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해서 손실이 났다고 하면 그대로 손실이 나오는데 이거를 또 다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거를 메꾸면서 돌려막기를 해버린 겁니다. 참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안전하다가 해놓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내용으로 좀 투자자들을 현혹을 시켜서 돈을 더 투자하게 만들어서 네. 또 그걸 또 원금을 또 까먹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런 구조가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깡통이었는데 네. 근데 그 관계 당국에서는 정말 뭐 하고 있었는지 참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이 된다는 거는 애초에 네. 사기의 이용 이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환매 중단이 되면 절대로 안 됐던 이유가 예. 환매 중단이 되면은 그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지를 못해 가지고 네네네. 들키게 돼요. 환매 중단이 되는 순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원금 자체를 안 까먹었다는 거를 그거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내용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제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이제 깡통 회사인데 네.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그걸 그림을 감춰야 되는데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랬죠. 그런데 거기 그렇다면은 그러한 내용을 얼마든지 좀 어떻게 금융 당국이나 관계 기관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갈 수 있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NH투자증권의 예탁결제원의 문서를 보고 그거를 철석까지 믿고 투자자들을 더 끌어모았다고 했죠. 그렇죠. 다른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였긴 했는데 네. 실제로 그 사람이 펀드를 굴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일단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금융감독원에 이번 달 초쯤에 네. 이번 달이 아니라 올해 초쯤에 네. 그 민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그거를 확인했는지 아니면 확인하고서도 그냥 넘어갔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민원이나 진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민원을 받았으면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네. 이거 뭐 거기를 갖다가 또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처벌하려면은 예. 그 더 높은 상위 기관 정부 측에서 아마 처리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 좀 더 얘기를 더 하자면은 실제로 저희가 그 보도를 내고 난 이후에 네. 저희가 보도를 내기 이전에도 옵티머스 관련된 제보들은 언론사에 몇 군데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들이 나왔어요. 얘기가 그렇지만 나왔는데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 쪽에서는 그게 기사를 봤는데 네.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러 보면 검찰 쪽에 기사를 봤는데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써져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언론사들 대한민국의 뭐 일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사가 쓴 기사 내용이 명확하게 그 옵티머스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좀 직실하면서 써놨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의 눈에서 이제 소비자경제 이제 신문 우리 이제 공기자도 이제 좀 초대를 해서 나와서 이러한 우리 시청자들에게 명확하게 좀 알려달라는 그 이유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문제는 잠시만요.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보도를 낸 다음에 그 검찰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네. 파악을 했고 조사를 4월 말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네.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에 조사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금융감독원이 갑자기 또 조사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북 행정한 거네. 네, 뒷북 행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자 공기자. 네. 그 판매사별 연령별 개인 투자자 이제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설정액 이제 기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한번 설정의 얘기해 기준도 기준이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입니다. 일단 아, 총 그 3천여 명 이상의 피해가 나는데 그 중에서 개인 투자자만 900명에서 1,100명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약간 그 최소 1억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몇 억쯤을 그 투자를 했었는데 네네. 그 원금을 사실상 다 까먹고 돌려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현장 취재를 6월달 화매 중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피해자들의 시위라든가 예. 그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취재하고 다녔는데 네. 특히 그 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한 시위 중에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그 내사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똑같이 6월 말이었는데 예. 6월 말이었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왔었던 때로 기억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나왔던 피해자분들 중에 예. 그 유혜경 할머님이라고 계십니다. 아, 이거 이분 말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이분. 네. 이거 이분 말하시는 거죠? 네. 예. 유혜경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한 5억 정도, 5억에서 6억 정도의 돈이 남아 있었다고 하세요. 그분께서는 일단 그 5억에서 6억 정도를 가지고 집을 선금을 내고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2년 뒤에 살 집을 미리 구했습니다. 미리 구했는데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고 있기도 그냥 뭐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자율도 낮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를 추천을 해준 겁니다. 그렇네. 그래서 그 돈을 다 넣었는데 갑자기 환매 중단이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NH 증권의 그 어떤 소개로 인해 가지고 이 할머니의 인생이 마지막 노년에 망가졌네요. 예, 근데 이분께서는 좀 그 암에 걸리셔가 암이 그 지병이 암이 아니라 지병이 있으셔서 좀 많이 아프세요. 아프신데 실제로 수술을 하시고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그 링게를 뽑고 그냥 휠체어 타고 그냥 나오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이분이 저희들 그 기자들 몰려온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당장 집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가고 그대로 죽게 생겼다라고 울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지금 좀 더 쉬셔야 되는 그때 당시에는 좀 더 쉬셔야 되는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 다시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좀 지금 살던 집 그러니까 지금 구한 집 말고 그 원래 계시던 곳이 있었어요. 네. 그곳에서 좀 계시다가 지금 좀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계속 시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옵티머스 이제 자산운용 자문단이 이제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아, 네. 그리고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된 예,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저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정관계 인사들 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을 내놓으라 한 분들 아,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그 자문단에 이제 이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저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사실과 틀리다 아니면 또 사실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자문단은 4명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4명인데 예, 그 중에서 일단 한 명씩 호명하겠습니다. 일단 네.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네. 그리고 네네. 최동원 전 검찰총장 네. 그리고 양호 전 나라은행장 네. 그리고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예. 이사장인데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된 거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양호 전 나라은행 은행장이 있죠. 네. 이현재 전 부총리는 최동원 전 검찰총장을 옵티머스로 영입하는데 활약을 했고 그리고 보통은 그냥 펀드 컨설팅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뭐 그분들 자체들이 거기 자문단에 낀 자체로만 해도 옵티머스의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은 뭐 세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구조다 이렇게 이제 좀 알려지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웬만한 건 뭐 그분들이 그 자문단으로 포진했다는 이유로 뭐 바늘구멍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 자문위원으로만 있으면은 또 고위공직자들을 끌어들인다면 정관계 또 로비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일단 최동훈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법무부인 서평의 변호사로 있는 최동욱 변호사가 네. 지난해 그 봉현 물류단지 사업에 옵티머스가 사업을 벌였는데 거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의혹이 나온 거죠. 아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뭐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뭐 관련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전달이 됐는데 분명히 그랬다고는 주장을 합니다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네. 이번 7월달에 옵티머스 자산 운영에 대해서 추가 수사 시에 압수수색을 몇 번 더 했습니다. 아. 거기서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가 작성했던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아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 봉현 물류단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봉현 물류단지는 그 시행사가 골든코어라는 데입니다. 그 네. 골든코어라는 데는 옵티머스 자산 운영하고 네. 옵티머스 대체투자의 정영재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분을 반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옵티머스의 자회사가 시행사를 맡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경기도 봉현 물류단지 센터 사업하는 데가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가 그 경기도 광주 쪽에 있는데 여기서 그 처음에 그 공사 허가를 받고 2018년도 8월에 허가를 받고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환경평가서에도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2018년도가 넘어서도 공사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됐다면 2022년 정도에 네. 마무리돼야 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이때 최동호 전 검찰총장이 나선 겁니다. 2019년도 5월 달쯤이었던가 그렇게 문서적에 적혀 있었는데 네. 그때 최동호 검찰총장이 이재명 도지사가 예. 그래서 옵티머스한테서 돈을 받았다, 뭐 커넥션이 있다 예. 이런 의혹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리고 최동호 검찰총장은 혐의로서 예. 그 정관계 로비 검찰 쪽에도 로비를 했다는 네. 의혹들이 인맥을 가지고 로비를 했다는 의혹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봉현 물류단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라던가 예. 그 최동호 전 검찰총장이라던가 둘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 지사는 보수 언론과 네. 그리고 검찰과 예. 그리고 옵티머스 측에서 나를 음해하고 있는 공작이다. 옵티머스가 아니라 국민의힘 쪽이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과 그리고 검찰 쪽에서. 근데 그 최동원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 법무법인 서평을 통해서 단순히 입장문을 내서 예.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이런 얘기를 뭐 꺼냈습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얘기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게 이제 옵티머스 하면은 네. 참 굉장한 많은 또 이제 그 어떤 그 의혹들이 이제 산더미처럼 계속 부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이제 또 조폭과의 또 어떤 기업 사냥꾼과의 어떤 한판 대결 뭐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뭐 그런 점들은 좀 예민하니까 좀 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잠시 얘기를 좀 추가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그 양호 전 나라은행장 자문위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 쪽에 커넥션에 로비 등 했다고 좀 알려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018년도 2019년도쯤에 그 금융위원회로부터 옵티머스가 징계를 받아서 사실상 사모펀드 관련된 거를 돌려막기 하고 있다
그 원금을 많이 까먹었다는 내용이 살짝 밝혀질 뻔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이게 적기 시정조치 유예 판정을 받아내는데 예. 중계를 했다 예. 이런 의혹이 또 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예.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조폭과 네. 예, 그 기업 사냥꾼과의 이제 한판 승부. 요걸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고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업 사냥꾼이 조폭 두목을 협박한 사건인데요. 아이 그 무슨 어디까지 조폭 두목이 원래 기업인들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드라마에도 나왔고 보통 그렇게 네. 나오는데 돈이 얽히면 이게 또 달라져요. 아까 전에 헤덕파워의 인수권 무자본 인수권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또 문제가 또 터졌는데 그 조폭 두목이 관련된 건으로 돈에 대해서 기업 사냥꾼하고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 예, 결국 우발적으로 결국 살인을 하고 감옥에 된.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려진 바는 네. 조폭 두목이 이제 뭐 투자를 했다가 그 자본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회수하기 위한 어떤 뭐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이제 예? 잡아다가 이제 죽였다. 네,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예? 기업 사냥꾼들 M&A 그렇죠. 네. 이 그런 어떤 기업들이 오히려 이 조폭 두목을 예? 저 협박하고 네. 군갈치고 그리고 뭐 일단 도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죽은 건 이제 그쪽에서 죽었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커지게 된 거 아닙니까? 사건이 커지게 된 계기는 저희가 그 조폭 두목으로부터 예. 직접 저희 이상준 국장님께서 직접 가가지고 예, 소비자 제보를 이제 네, 맞습니다. 편집국장이죠. 네, 저희 편집국장님께서 가가지고 직접 그 조폭 두목한테서 취재해가지고 관련된 무자본 M&A를 파고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결국 그 사건이 옵티머스 관련된 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거기에 실마리가 됐었네. 네, 결국은. 거기서 문어발식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나가지고 물고 하다가 이제 소비자 견적에서 경제 신문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또 뭐 일군이 이제 뭐 이런 뭐 방송이라든가 이제 뭐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경우가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네. 건전성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간단하게. 자산운용사 건전성 감독 체계 개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양호 나라은행장이 그 중계를 해가지고 유예 조치를 받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실제로 그 영업용 순자본 비율하고 경영 실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네. 적기 시정 조치라는 걸 금융위원회 쪽에서 내립니다. 네. 근데 이게 되면은 사실상 회사가 멈추게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다 오픈을 다 할 수밖에 금융당국이 없죠. 할 수밖에 없는 그래. 상황을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깡통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개 조치를 한 게 또 드러나서 금융감독원 쪽에서 저번에 그 7월 달쯤에 발표할 때는 이게 개편 사항들을 얘기를 했어요. 사모펀드에 전수조사를 하겠다면서. 네. 근데 이 개선 방안에서 보면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아니라 네. 최소 영업 자본액에다가 이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위험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운용 위험 평가를 해서 단기 시정 조치를 내리고 거기서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된다. 그러면 중장기 시정 조치를 내려서 사실상 회사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겠다라고 예.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들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지난 7월달에 말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모펀드의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 하나 조사하는데도 예. 실제로 몇 개월씩이나 걸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소비자 경제 신문에서 참 이 기자들의 눈에 나와가지고 이 옵티머스 그동안 이제 감춰졌던 거, 또 네. 드러났던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도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수사 인원을 충원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이 모든 공은 검찰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수사기관에다가 이제 맡겨보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걸 이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뭐 계속 취재할 거죠. 이 네, 부분에 계속 대해서. 취재할 거고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검찰이 제발 그 옵티머스 관련된 거를 철저하게 찾아가지고 네. 피해자들의 좀 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이라도 좀 해소됐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이거 옵티머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초유의 금융범죄 사건으로 몰아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피해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기자들의 눈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첫 단독 보도를 한 언론사 우리 강계 기자를 게스트로 초청을 했습니다. 더욱 앞으로 기자들의 눈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